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도수근력 검사 MMT에 대한 건데요. 팔다리부터 몸통, 얼굴 근육까지 각 부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랑 심지어 실기시험 팁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네,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이 근육은 이렇게 검사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평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또 근육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까지 어떻게 읽어낼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힘세기 테스트가 아니라 뭐랄까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몸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과정 같았어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 MMT를 통해 어떻게 근육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 전문가적인 관점과 노하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MMT의 기본기, 그러니까 상지, 하지, 몸통 같은 부위별 주요 근육을 검사하는 정석 테크닉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 기본기부터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0점에서 5점까지의 근력 등급 있잖아요. 이 숫자에 숨겨진 의미랑 또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정할 건지 그 기준을 알아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지식을 실전에서, 특히 실기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결정적인 팁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위별 MMT 핵심 테크닉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위팔 어깨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가장 기본이라는 어깨 벌림 검사부터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그냥 하나의 동작인데 가시위근이랑 어깨세모근 두 근육의 역할이 나뉘는 지점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게 MMT의 묘미죠.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깨 벌림 동작의 처음 한 15도에서 30도까지는 어깨 깊숙한 곳의 작은 근육인 가시위근이 먼저 딱 시동을 걸어줘요. 아, 시작은 작은 근육이 하는군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어깨 근육이라고 부리는 그 어깨 세모근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강력하게 팔을 들어 올리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초반에 팔이 잘 안 올라간다면 어깨 세모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쪽에 있는 그렇죠. 가시위근에 문제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저항을 줄 때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안 되겠네요.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속임수를 쓸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걸 이제 보상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은 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주변 근육을 동원하는데 아주 능숙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항을 주면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팔을 바깥으로 살짝 돌리려고 할 거예요. 이건 힘이 더 좋은 위팔두근, 이두박근의 힘을 빌리려는 시도거든요. 아, 그래서 검사자는 팔이 계속 중립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하고 또 힘주느라 몸통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잘 막아줘야 합니다. 어깨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어깨 굽힘 검사에서는 저항 방향에 대한 팁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아래로 누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수직으로만 누르면 앞쪽 어깨세모근의 순수한 힘만 보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저항을 아래로 주면서 동시에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섞어주면 근력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 자체의 안정성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죠. 훨씬 풍부한 정보를 얻는 셈이에요. 와, 팔꿈치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제가 정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팔꿈치를 굽히는 똑같은 동작인데도 아래팔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주동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진짜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몸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거든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뒷침 자세에서는 위팔 두근이 가장 힘쓰기 좋은 위치에 놓여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는 위팔 두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죠. 그럼 손바닥 방향을 바꾸면요. 다른 근육이 나서는 건가요? 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중립 자세, 악수하는 자세잖아요. 이 자세에서는 위팔 두근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 숨어있던 위팔 로근이 주역으로 나섭니다. 아, 그리고 손바닥이 땅을 향하는 엎침 자세가 되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위팔근이 주된 힘을 쓰게 돼요. 마치 주전 선수를 일부러 빼고 후보 선수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초보자와 전문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반대로 팔꿈치를 펴는 검사에서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단순해 보이는데요.
가장 흔한 실수가 팔꿈치를 완전히 쫙 펴서 잠근 로킹 상태에서 저항을 주는 거예요. 이건 근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뼈랑 인대 같은 관절 구조물로 버티는 거라서 정확한 근력 측정이 아니거든요. 아, 뼈로 버티는 거군요. 네, 진짜 위팔 승근의 힘을 보려면 팔꿈치를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살짝 굽혀서 근육이 긴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버티세요 하고 저항을 줘야죠. 손목으로 내려와서 손목 편 검사를 볼까요? 여기서는 치팅을 잡아내는 게 관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죠. 손목을 위로 젖히라고 하면 손가락까지 쫙 펴면서 손가락 편근에 힘을 빌려오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걸 막으려면 환자에게 손가락에 힘 빼세요라고 명확히 지시하거나 가볍게 주먹을 쥐게 해서 순수하게 손목 편근의 힘만 고립시켜야 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검사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인 다리 쪽으로 내려가 보죠. 엉덩관절 검사에서는 골반을 어떻게 고정하느냐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특히 큰볼기근 검사법이 아주 독특했고요. 네, 상체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들이기 때문에 고정이 더욱 중요해져요. 엉덩관절 굽힘이나 벌림 검사를 할 때 힘을 주면서 몸통을 뒤로 젖히거나 골반이 들썩이는 걸 막지 못하면 그건 엉덩이 근육이 아니라 허리 근육이 힘을 재는 꼴이 되거든요. 아, 보조하는 손으로 골반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검사의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볼기근.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검사는 왜 굳이 무릎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그냥 엎드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자세에 이 검사의 핵심 원리가 숨어 있어요. 만약에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도 함께 작용해요. 둘 다 엉덩관절을 펴는 역할을 하니까요. 아, 둘이 같이 일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무릎을 90도로 굽히는 순간 햄스트링은 이미 짧아진 상태가 되어서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돼요. 이걸 능동불충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햄스트링을 무력화시켜야 순수하게 큰볼기근만의 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 일부러 한 근육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다른 근육을 딱 고립시키는 거군요. 와,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발목으로 내려가서 발목을 위로 당기는 등 굽힘 검사는 저항 방향이 좀 특이하던데요. 네. 앞정강근이라는 근육은 발목을 위로 당기는 동시에 발을 살짝 안쪽으로 돌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을 제대로 시험하려면 근육이 하는 작용의 정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줘야 해요. 즉, 발을 아래로 누르면서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저항을 가해야 앞정강근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는 거죠. 발레리나처럼 까치발을 드는 발목 발바닥 굽힘은 손으로 저항을 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장단지근이나 가자미근 같은 종아리 근육은 우리 체중 전체를 들어올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예요. 웬만한 검사자가 팔로 누르는 힘 정도는 가뿐하게 이겨내죠. 아, 그래서 이 근육은 저항 검사가 아니라 기능 검사를 합니다. 한 발로 서서 까치발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세어보는 거죠. 정상 등급인 5등급이라면 보통 20회에서 25회 정도는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몸통과 얼굴로 가보죠. 윗몸 일으키기나 얼굴 표정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네, 몸통 굽힘은 윗몸 일으키기로 평가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관찰력이에요. 순수하게 배힘으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엉덩관절 굽힘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허리에 부담을 주면서 올라오는지 그 질을 봐야 하거든요. 네네. 얼굴 근육은 제7뇌신경인 얼굴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마주름 잡기, 눈 꽉 감기, 이 하고 미소 짓기 같은 동작을 시켜봐요. 이때는 힘의 세기보다 좌우 얼굴의 움직임이 대칭적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경계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MMT의 핵심이죠. 등급 판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결정 트리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특히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중력이라는 한 단어라는 점에 명확하게 와닿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중력이야말로 우리 몸이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이니까요. 이 결정 트리를 따라가 보면 근육의 상태가 한눈에 보여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근육이 아예 수축을 하긴 하나?
네. 눈으로 봐도 손으로 만져봐도 아무런 미동이 없으면 0등급이죠. 수축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관절이 움직이지는 못하면 1등급이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보이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은 중력을 없애주면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누워서 책상 위를 쓸듯이 팔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중력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 관절 범위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2등급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3등급에서 중력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세 번째 질문. 중력에 대항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3등급의 기준입니다. 자기 팔다리 무게를 이기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MMT에서 3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능적인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등급을 통과해야 비로소 검사자의 저항을 다들 자격이 생기는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마지막 단계는 저항에 얼마나 버티는가입니다. 3등급 자세에서 저항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버티지만 결국 밀리면 4등급. 강한 저항에도 자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버티면 5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4등급이랑 5등급은 검사자가 힘이 세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힘이 약하면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주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전통적인 MMT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대용 근력계 HHD라는 장비로 저항값을 숫자로 측정하거나 앞서 말한 한발 까치발 반복처럼 기능적인 검사를 병행해서 객관성을 높이는 게 표준적인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실기시험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따기 위한 5가지 필승 전략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고정이 합격의 절반이다라는 말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실기시험은 단순히 순서를 외웠나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사하는지, 즉 프로페셔널한지를 보는 거죠.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바로 검사 전에 능동관절 가동 범위 AROM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아, 능동관절 가동 범위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먼저 스스로 한번 움직여보세요라고 시켜보는 거군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간단한 동작 하나로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움직일 때 아파하는지. 둘째, 지시를 잘 이해하고 따라오는지. 협조도. 셋째, 이 사람의 움직임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걸 먼저 파악하고 검사를 시작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이걸 생략하면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전략은 저항은 먼 쪽에, 관절은 보호. 이건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관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눌러야 더 효율적으로 근력을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팔꿈치나 무릎처럼 툭 튀어나온 관절 바로 위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관절을 살짝 피해서 뼈의 먼 쪽에 저항을 주는 것이 기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고정.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 때 실기시험 볼 때 일인데요. 환자 어깨 근육을 검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환자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몸통까지 쓰는 걸 놓쳤어요. 감독관이 그냥 말없이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환자 몸통을 가리키더라고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평가하려는 근육 외에 다른 부위가 움직이는 순간 그 검사는 무효예요. 보조하는 손으로 몸통이나 골반을 확실하게 고정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 사람은 기분을 아는구나 하는 신뢰를 줍니다. 네 번째, 끝범위에서의 등척성 저항. 버티세요 라고 외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근육은 움직임의 가장 마지막 범위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절을 끝까지 움직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버티세요. 밀리지 마세요. 라는 명확한 구령과 함께 저항을 주어야 최대 근력을 가장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중간 범위에서 저항을 주면 안 돼요. 마지막 5번째, 보상작용 지정 및 수정. 이걸 놓치면 바로 감점이라는 말이 무섭네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환자가 힘을 쓰면서 어깨를 으쓱하거나 몸을 비트는 걸 발견하는 건 실력이에요. 그걸 발견했을 때 어깨 으쓱하지 마세요 또는 몸통은 바로 세우시고요 라고 명확하게 말로 지적하고 자세를 고쳐준 뒤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보상작용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검사자가 뭘 봐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바로 감점시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MMT는 단순히 힘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네요. 올바른 자세, 정확한 고중,
그리고 미세한 보상작용까지 간파하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모두 결합된 하나의 종합 예술이자 신체와의 대화법 같아요. 맞아요. 특히 아래팔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근육을 테스트하게 되는 그 디테일. 햄스트링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무릎을 굽혀서 큰 볼기근을 고립시키는 전략. 그리고 4등급과 5등급이라는 그 주관적인 영역을 어떻게든 객관적인 수치와 기능으로 증명하려는 노력까지. 전문가의 길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MMT라는 도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근력이 약하다가 아니라 왜 약하고 어떻게 약한지를 밝혀내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환자는 왜 특정 근육을 검사할 때마다 늘 똑같은 패턴의 보상작용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 반복되는 보상작용 패턴 자체가 단순히 틀린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숨어있는 또 다른 약점이나 불균형에 대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는 없을까요?